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험이 이제 곧 다가왔는데요. 11월 6일 날 모두 준비 잘 하셔서 합격을 하시기 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험은 1교시는 40분이 주어지는데 35문제, 2교시는 50분 주어지는데 45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요양보호 개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 다음에 요양보호 업무, 관련 기초지식에서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병, 그다음에 강론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치매 요양보호, 응급처치인데 특히나 강론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취득하시고 난 뒤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뒤에 현장에서 실무로 바로 실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이제 시험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립성이 감소한 개인의 사회적 의존성을 추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거는 간혹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번 개인의 여러 가지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4번 질병, 실업, 장애, 소득 상실 등의 개인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5번 다양한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 정답은 5번인데요. 이 삶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삶의 질을 도모한다, 뭐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러면 그게 이제 답인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혹시나 또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4번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 2번 국민건강보험, 3번 국민연금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겠죠. 실직했을 때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또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용보험.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사회보험의 종류와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아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겠죠. 그 다음에 2번 국민연금보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이것도 틀린 답이네요. 그죠?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를 정진한다. 요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보험 설명인 거죠. 다음에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위해 급여를 지급한다. 요게 이제 고용보험인 거죠. 그래서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죄송합니다. 이거 국가네요. 국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노령사회, 2번 고령화사회, 3번 고령사회, 4번 초고령사회, 5번 노령사회, 초노령사회인데 일단 노령은 아닌 거죠. 고령이나 고령화나 초고령 중에 하나인데 20% 이상인 곳은 초고령 사회이죠.
그러면 고령사회는요, 14에서 20%. 그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는 7에서 14%. 예, 요걸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 노인 인구가 있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다음은 5번.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업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인데요. 제 강의에 보면 독참 보존자라고 해서 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놓은 강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독립의 원칙의 키워드는 소득과 개인선호였습니다. 그죠? 소득과 개인선호 라는 말이 나오면 독립의 원칙이구나. 여기 소득, 일할 수 있는 기회. 그죠? 나왔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독립의 원칙이고요. 참여의 원칙은 지식, 기술, 봉사, 단체 조직 이렇다고 했어요. 그죠? 단체 조직. 그게 이제 이런데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참여의 원칙이고요. 보호의 원칙은 그냥 보호예요. 네,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은 공정한 대우예요. 공정한 대우, 돈이 있든 없든, 예, 질병이 있든 없든 나는 인간다운 A, B, C, D 전부 다 이렇게 공정하게 대우받는 걸 존엄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아실현의 원칙은 완전한 잠재력 개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아실현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걸 같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요 문항이 달라져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독립의 원칙이 정답입니다.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 개발이 나왔네요. 좀 전에 했던 거. 그러면 자아실현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은 또 나왔네요. 노인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노인은 장애나 기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는 존업의 원칙이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잘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무리 없이 선생님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 여기 또 나왔네요. 자,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아니죠. 시설 거주는 자유가 억압이 되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 아니죠.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존엄의 법칙에 따라서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이것도 아니죠. 예,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 아니죠. 최대화가 맞겠죠. 그죠? 최대화, 최소 줄이면 안 되고요.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가장 긍정적입니다. 다음에 9번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 파악,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서비스 연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이것도 제 강의를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해요. 예,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보호 사업도 있고요. 무슨 관절 그러니까 그 관절 수술비 지원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노인을 위해서 다양한 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이고요. 자활 후견 사업,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냥 각
복지관이나 지자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10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 외 A, B, C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는 요게 이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들어가는 사업의 일환에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서비스 이거는 경로당 위주고요. 육아 도우미는 필요 없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요것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예, 그다음에 노인 인권 보호사업 서비스 요거는 인권을 위한 학대받은 어르신들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1번 사법경찰. 사법경찰은 그냥 어떤 형사적인 그런 사건들만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요게 이제 답이네요. 법률기관.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를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입한 뒤에 이분한테 어떤 서비스, 뭐 학대 쉼터를 보내시든가 무슨 경제적으로 힘들면 경제적 도움을 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답입니다. 12번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이 나왔네요. 보호하며 숙식과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요거는 학대 쉼터이겠죠. 전용 쉼터 학대 피해 요 해자 틀렸네요. 학대니까 학대를 받았으니까 학대 피해 노인의 일정 기간 보호, 그 다음에 숙식, 의료비 쉼터에서 제공을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1대1 사례관리, 치매가 나왔네요. 치매 초기 검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이거 굉장히 많이 요즘 늘어나고 있었어요. 각 구별로 다 있잖아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병원이죠.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냥 프로그램만 운행을 하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아까 학대, 그다음에 노인의료 나눔재단 요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기업체 같은 데서 실시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14번 노인복지사업의 유형 중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여가활동이 나왔네요.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이것도 이제 제 영상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바로 경로당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심심하면 갔다가 안 심심하면 집에 일 있으면 집에 오고 왔다 갔다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곳은 경로당 지원 사업입니다.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자 양로시설 나오고요. 노인복지주택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일단 이거는 의료는 아니에요. 의료는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양로시설이고 노인복지주택 이거는 그냥 뭐 임대 아파트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복지주택, 공동생활가정 뭐 6명, 7명,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이죠. 이거는 주거복지시설이겠죠.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좀 전에 했던 경로당 같은 곳이 있죠.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뭐 방문요양, 뭐 방문목욕 이런 겁니다. 노인보호는 학대받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의료는 노인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주거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16.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킨다라고 하네요.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공동생활가정, 3번 노인복지관, 4번 노인전문병원, 5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이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2번 양로시설, 이거는 그냥 이제 양로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주택은 시설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제가해서 이용하는 기관들이고요. 그러면 양로시설이냐 의료라고 들어갔잖아요. 의료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요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0인 이상, 그 다음에 9인까지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에요. 노인 요양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요양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문항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8.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어요. 의료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요양이 뒤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 있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4번, 5번인데 여기에서 입소자 9인 이내이니까 공동생활가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입소자 10인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요양시설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입소자 9인 이내이기 때문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19번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복지관, 3번 경로당, 4번 노인교실, 5번 노인복지주택이 있네요. 노인복지주택은 일단 여가시설이 아니고요. 양로시설은 양로원이기 때문에 여가가 아니고 시설이겠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일단 자율적 친목도모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은 취미생활 이 나와야 되고 취미생활 같이, 그 다음에 노인 건강유지, 그 다음에 소득 보장이 되어야 돼요. 노인교실에서는 소득이 보장되게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것들 하는 곳이 노인교실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노인복지관입니다. 여기 사회참여활동, 취미생활, 교양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입니다. 20번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제가 노인복지시설이겠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요양, 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아까 요양자가 들어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들어가고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그 노인 아파트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여가복지시설은 복지관, 노인 좀 전에 했던 거,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것들이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21번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키네요. 단기간, 그러면 무슨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단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그다음에 노인복지를 정진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금방 했던 노인 제가, 그다음에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있고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네요. 이것도 제가 단기 보호 서비스. 단기간 입소시키니까 단기 보호 서비스.
22번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는 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6개월 이상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이게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죠.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는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23번은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옳은 것.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또 나왔네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것, 요양 서비스 제공은 각 재가든가 의료시설이든가 그런 곳에서 하는 거고요. 등급 판정이 있고 서비스 비용 청구는 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일 보내놓고 이제 공단에다가 매월 초에 하는 일이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이 청구 업무가 있고요.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이것도 기관에서 하고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설립인가 이거는 시군구에서 하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을 판정하는 일을 합니다. 26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 자 1번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일단 안 되겠네요. 또 이게 노인성 질환이 노인성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64세 남성 안 됩니다. 혼자서 그럴 수 없는 50세 말기암 환자, 이것도 당연히 말기암 환자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어서 안 됩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65세 미만이어도 파킨슨 질환은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겠네요.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어려워야지. 예, 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면 나이가 많아도 지원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뇌출혈은 노인성 질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 중이래요. 병원에서 퇴원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똑같네요. 팔이 골절된 60세, 팔골절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고요.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이것도 노인성 질환으로 안 쳐줍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마찬가지고요. 혈관성 치매, 요거는 노인성 질환인데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결핵도 노인성 질환은 아닙니다. 28번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성 질환에 대한 또 문제네요. 파킨슨, 신부전,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당뇨, 요 파킨슨이 노인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은 장기요양 신청,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신청. 일단 이제 그 보호자나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은 일단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주 이내에 방문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조사한 조사표의 입력에 따라 1차 판정을 하고요. 컴퓨터로 1차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오라고 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등급을 판정하는 거죠. 요 컴퓨터로 1차 판정한 것과 의사소견서를 합쳐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이제 등급을 판정하게 되겠네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가정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기관은 아까 모든 일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했습니다. 31번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심의기구는 좀 전에 했는 거네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1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그다음에 32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옳은 것은 1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한다. 맞겠네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고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만 가능한 게 아니고 보호자, 그 다음에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도 가능하고요. 전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좀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인데 65세 이상이시네 그러시거나 65세가 안 되었는데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시네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이면 장기요양 4등급 받는다. 요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뒤에 가면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때 설명하기로고요. 60점이면 3등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3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 아니죠. 5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지등급이라고 해서 5등급 그 다음에 A, B, C 등급 외에 그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해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소견서 첨부해서.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아니죠. 이거는 컴퓨터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은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아니죠. 1차 판정 결과가 컴퓨터로 이제 나오면 의사소견서 첨부해서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여기에서 최종 판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5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받는다. 아니죠. 65세 미만 의사소견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1번 줄넘기, 세수하기, 2번 식사 준비하기, 양치질하기, 3번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4번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5번 장보기, 화장실이. 여기가 이제 정답이 옷 벗고 입고 방 밖으로 나오는 건데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 식사 준비나 양치질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5번. 다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이면 3등급을 받는다.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1등급은 95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수발을 들어야 되는 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2등급은 75에서 95점 사이인데 상당 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3등급은 60에서 75점인데 부분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4등급은 51에서 60인데 일정 부분. 그 다음에 5등급은 45에서 51인데 치매 등급, 인지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치매 등급.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 옛날에는 5등급이 인지 등급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게 신설이 됐어요. 재작년부터.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45점 미만인데요. 이 경우에는 등급 BC, B와 C가 있고요. 5등급에 45에서 51점 사이에 치매 등급인데요. 5등급이 있고 여기에 등급 외 A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등급은 치매 등급 5등급으로도 나누고 등급 외 A 등급. 그러니까 치매가 좀 덜 진행된 어르신들, 아주 초기에 경정 치매 어르신들, 그런 경우에 등급 외 A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 중에서 45점 미만, 그러니까 여기는 더 경정인 거겠죠. 등급 BC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우선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5점이면 몇 등급인가요? 75점이면 3등급을 받는다가 아니고 요거는 2등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2점이면 4등급인가요? 52점이면 맞네요. 4등급.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특례요양비 아니죠. 특례요양비는 요양병원에 아니면 어떤 시설에 했을 때 현금처럼 이용하게끔 지급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례 요양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아니죠. 65세 이하여도 미만이어도 그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며 좀 전에 했네요. 95점 이상이며 와병 상태로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네요. 1등급이죠. 2등급은 아까 제가 상당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랑 같이 점수랑 요 키워드랑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니 외워두셔야 해요. 이 부분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인지등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7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이라고 얘기했네요. 상당 부분은 2등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등급은 부분적으로 말 나왔네요. 부분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3등급이죠. 인정점수 65점 3등급입니다. 39번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1점이며 여기도 부분적으로 나왔네요. 39번 3등급이죠. 40 판정 결과 55점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 40번에 장기요양 55점이면 아까 점수랑 같이 외우라고 했어요. 51에서 60점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4등급이네요.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에서 95, 3등급 60에서 75, 4등급은 51에서 60, 5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5등급과 등급 외 A가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45에서 51점 사이 그렇습니다. 41번 4등급에 해당하는 거 아까 4등급 51에서 60점 사이이고 일정 부분이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면 되겠죠. 전적 1등급이죠. 자립이나 생활관리 능력 저하로 일정 부분이라고 했어요. 4등급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휠체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유지한다.
이건 등급이 없겠죠. 그다음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요거는 1등급. 휠체어 등급이 없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유지를 하면 뭐 한 3등급. 일단 점수가 없고 요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준와상으로 한 2, 3등급 정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하고 요 키워드 요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인지기능장애로 치매 진단을 확인받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좀 전에 요것도 했는 거네요. 42번 같은 경우에 5등급이 되겠습니다. 43번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라고 하네요. 경증치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어떤 등급일까요? 인지지원 등급 B, 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44. 장기요양 인정 취소 유효기간, 인정을 취소하는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이상, 2번 1년 이상, 3번 2년 이상, 4번 3년 이상, 5번 5년 이상. 그러니까 유효기간, 인정 유효기간 취소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법이 2020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9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대상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장기요양 유효 기간을 보면 첫 그 인정은 2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4등급까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5등급은 따로고요. 2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등급에서 또다시 1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4년이고요. 그 다음에 2, 3, 4등급은 3년이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똑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에 2년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겠네요. 9월에 다시 1등급 받았기 때문에 1등급이기 때문에 4년이겠죠. 이 와상 1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 전적으로 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은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주는 겁니다. 46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는 누구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까 틀렸네요. 보험급여는 재가시설 특별현금 급여가 있죠. 요게 정답 같대요. 독거노인은 장기요양 인정 등급 없이도 수급자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요양 등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아니죠. 30일이고 한 달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은 아니죠.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7번 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 요양 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 47번 같은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급여, 퇴직급여, 요양급여 중에서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그 다음에 목욕,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그런 게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요게 재가급여의 단점이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 내가 일일이 간호 받으려면 간호 서비스 이용을 해야 되고 의료를 받으려면 병원을 이용해야 되고 그죠. 요양 서비스는 방문 요양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그래서 불편해요 라고 단점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겠죠. 요것도 이제 단점에 들어가죠.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요거는 자기 집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장점. 친숙한 환경에서. 친숙한 환경에 있어야지 치매 진행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죠. 그다음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것도 시설인 거죠. 한 병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죠? 한 시설에. 그다음에 그 요양보호사들이 요양 서비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48번의 정답은 평소 생활했던 요게 이제 친숙한 환경 요게 장점에 들어가겠습니다. 49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이네요. 장점은 개인중심 생활 이거는 재가의 장점인 거죠. 사생활보호 요것도 재가의 장점입니다. 친숙한 환경 요것도 재가의 장점이고요. 종합적인 서비스 요거는 이제 시설의 장점인 거죠. 재가급여보다 본인 부담금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20%. 재가급여는 15%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시설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50번 재가급여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방문요양은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아니죠. 용구 제공은 복지용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방문요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요게 맞겠네요. 재가급여. 일단 재가급여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기간에 장기간이래요.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단기간 입소하여 보호하는 게 단기보호고요. 주야간 보호센터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는 것은 단기보호이고요. 장기 그 안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주야간 보호는 집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로 가는데 어린이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주야간 보호입니다. 51번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하루 중이라고 얘기하네요.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이게 주야간 보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단기보호는 학대 피해 노인 이런 분들 지원하는 곳이고요. 특례 요양급여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이용할 때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가족 요양급여는 섬 같은 요양시설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어르신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때 지급하는 거고요. 요양병원 간병급여도 아직 우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급여이지요. 방문요양급여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방문 목욕 서비스 요양보호사 가능하고요. 신체활동 가능하고요. 정서지원 가능하고요. 개인활동 지원 가능한데 방문 간호 서비스는 반드시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54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은 복지용구는 기타 재가급여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용구밖에 없습니다.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 휠체어, 전동 침대, 미끄럼 방지 용품 이런 것들, 간이병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5번 장기요양 기간이 없는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외딴 섬에 살고 있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다. 이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입니다. 외딴 섬 기관이 없는 곳, 도소벽지 요런데. 그다음에 56번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요거 경자네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요거는 아직 어,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특례 요양비라고 차차 뭐 할 계획인 것 같네요. 특례 요양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57번 다음 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요양보호사가 하고요. 물리치료사는 아직 재가 쪽에는 없고 시설 쪽에는 들어가 있고요. 간호조무사, 방문 간호 서비스 혹은 시설, 사회복지사는 그냥 직접 제공하는 인력은 아니고 간접 제공, 예, 직접 제공이기는 한데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간호사도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5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제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15% 아니죠.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그래서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게 돈이 덜 들어간다. 본인이 부담한다. 유효기간 갱신시 직전 등급과 같은 경우 2등급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년이죠. 4등급은 1등급일 경우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일, 아까 5등급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5등급은.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 아니죠. 우리는 건강보험료 속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와 있죠. 몇 프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는 그러니까 분리하여 고지하는 거 아니고 합산하여 고지하고 분리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80% 아니죠. 국가는 보험료 예상의 20%만 지원을 하고 이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이게 맞네요. 국가 그러니까 보험료 80%, 국가지원 20%, 본인부담금 15% 이런 식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15% 줄어들면 65%네요. 예, 이렇게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본인부담금 0%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시군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비급여 항목. 이게 뭐냐면 만약에 1등급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시오 했는데 내가 등급을 그 서비스를 받다가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요. 금액이. 그러면 요 나머지 차익은 전부 다 보호자나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60번 다음 설명 중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몇 프로?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 물론 여기에 경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감은 6%, 9%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라서 0%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20%, 1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등급 판정을 이미 받았네요. 장기요양 인정자, 그러니까 수급자이겠죠. 인정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싶어요. 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아니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래요.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래요. 주야간보 서비스를 이용할래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기관에서 신청을 이제 접수를 받겠죠. 받고는 그 가정이 방문 상담을 갑니다. 가서 어르신하고 쭉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제 욕구 사정도 하고 위험도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치매 인지 검사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일단 서비스 이제 어르신이나 가족들의 욕구까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내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나도 당신들의 재가센터 내지는 뭐 주야간 보호센터 재가센터를 믿고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계획 수립이 먼저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제 잘 하고 있는지, 계획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어르신의 상태는 악화되었는지, 더 좋아지셨는지, 서비스 계획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그러니까 서비스 종료, 나는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가야겠네. 그럼 종료고요. 계속 나는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네. 그러면 계속이 되는 겁니다. 요 절차는 그냥 외워 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62번. 장기요양, 유효기간 등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인정서하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하고 요 이제 묻는 건데요. 일단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받을 때 안내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안내사항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있어요. 몇 등급이고 뭐 어르신 성함, 나이, 생년월일, 뭐 인정번호 쭉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여기에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급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런 안내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인정서입니다. 63번 등급 판정 후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제시해야 되는 것, 당연히 서비스 받으려면 기관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를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때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표장기하고 복지연구까지 보통 기관에서는 3종 세트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는 내용 또 있네요. 이용 가능 한도액,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 희망 급여, 수급자 주요 기능 상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네요. 요거는 인정서에는 급여 종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런 식으로 급여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그 안내문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르신 성함, 뭐 생년월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 장기요양 번호, L,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 한도액과 그 다음에 주요 기능 상태, 본인 부담금은 전부 다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장기요양 인정에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서부터 석 달 전서부터 90일 전부터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왜 등급 판정위원회 열리고 등급이 판정이 되는 시기가 한 30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기간을 주셔야지 등급이 제대로 이렇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석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내가 신청을 해야지 요거까지 합쳐서 이렇게 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66.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몇 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 6개월이거든요. 6회. 이거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죠. 6회 이상 내지 않으면 그 병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67.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공단에 증명 서류를 나는
등급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어. 이렇게 이의가 있을 경우, 아니면 나는 1등급 같은데 왜 3등급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석 달 전, 네, 이내 9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68.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가 가족들이 적절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국민 이게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같이 나오는 표장기, 줄여서 표장기인데요. 요게 이제 한도액 얼마를 쓸 수 있는지, 1등급인 경우에는 얼마, 2등급이면 얼마,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2등급이면 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본인 부담률 15%, 재가는 15%, 시설은 20%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경감 대상자인지, 의료급여인지, 기초수급자인지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당신은 이제 보호자가 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라고 방문조사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보호자가 원하는 거예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시오,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급여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횟수 주 6회 180분 받으세요. 뭐 주 5회 180분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대상자와 가족들이 적절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69.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 좀 전에 했네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 아까 있다라고 했고요. 월 한도액 등급별로 금액이 책정된 금액이 기록되어 있고요. 수급자 희망급여, 방문요양, 요거는 이제 방문조사에서 갔을 때 그때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보호자 어떤 서비스 받으실지 물어보기 때문에 뭐 희망급여,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아까 얘기했어요. 방문 요양, 뭐 주 6회 180분 이용하세요. 뭐 방문 목욕 주 1회 60분 이상 이용하세요. 이렇게 다 적혀 있고요. 수급자의 월 수입액은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0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단계 중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자, 만족스러운 서비스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중단할지 계속 이어갈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겠죠. 생각을. 71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 네, 이거는 만성 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그 다음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대상. 노인들은 거의 다 만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성 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항상 삶의 질 향상,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신체 기능 정진,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신체 기능을 정진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입니다. 73. 매슬로우 인간욕구 5단계 중 식사, 배설, 수면은 1차적인 가장 이 매슬로우 욕구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요 밑에 1차적인 거.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그런 생리적 아주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요게 이제,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번은 생리적 욕구입니다.
74 욕구 단계 중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가장 우선적이죠. 배고프면 밥 식사 챙겨드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대소변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목마르면 물 드리고 이런 것들요. 생리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음식을 섭취할 욕구, 배고픈 거잖아요. 요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다음에 인간의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 자, 아까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요거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렇게 넘어갑니다. 설명을 하자면 1차는 생리적 욕구, 2차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그거 하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끝나고 나면 사랑과 소속,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경, 자아실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76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요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현장에 가셨을 때 직접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첫 번째 구강관리, 이 두 번째 생활상담, 언어치료, 행동변화 대처, 기본동작 훈련이 있는데요. 이 구강관리, 요게 이제 신체활동 서비스예요. 몸을 움직여서 기초적인 거, 뭐 구강관리, 뭐 세면도움,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면 팔이 떨려서 아니면 관절 구축이 와서 그럴 때 식사도움, 그 다음에 이동도움 이런 것들 전부 다 신체를 이용한 도움이어서 구강관리가 정답이고요. 생활상담은 정서지원 서비스이죠. 언어치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없어요. 이거는 의료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실 수 없고요. 행동변화 대처는 치매 어르신들한테 하는 그런 거고요. 기본동작 훈련도 선생님들이 하시는 훈련이기는 한데 그거는 신체활동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7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 자, 일상생활 서비스 목욕도움은 그냥 신체활동인 거죠. 말부타기 정서 지원이고요. 외출 시 동행. 요거는 이제 개인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옷 갈아입히기, 신체 활동, 청소 및 주변 청소, 주변 정돈. 요게 이제 일상생활 지원인데요. 일상생활 지원은 보통 그 청소, 세탁, 식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식사 장보기까지 그게 이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여기 청소 들어갔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문제였어요. 78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선생님들이 신체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그 다음에 일상생활지원 요걸 구분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세탁은 일상생활이죠. 옷 갈아입히기 신체지원입니다. 함께 은행 가기 요게 이제 개인활동이겠네요. 그 다음에 식사도움. 식사 밥을 준비하는 거는 일상생활이고요. 내가 밥을 먹여드리는 식사도움은 신체활동이고요. 체위 변경도 신체활동이겠죠. 함께 은행 가는 게 개인적인 볼일에 들어가겠습니다. 79. 개인활동 또 있네요. 자, 세탁 일상이죠. 말벗 정서이고요. 은행 동행 있네요. 의사소통 도움 정서고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신체활동에 들어갑니다. 8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자, 기능회복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동도움 신체죠. 식사도움, 일상가사
이거나 신체이거나 직접 먹여드리면 그 신체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화장실 이용 신체죠. 자급치료가 있고 체위 변경도 신체입니다. 자, 자급치료가 있는데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요 기능 회복 훈련은 의료 처치여서 선생님들의 일은 아닙니다. 자급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 변화 대처는 자, 이 치매 어르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답이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겠네요. 82.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옳게 짝지어진 것.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요거는 정서 지원에 들어갑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 화장실 돕기 몸단장 요거는 신체에 들어갑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목욕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들어갑니다. 개인활동 서비스 약타기 은행 방문 관건서 요게 정답이겠네요. 방문 목욕 서비스는 목욕 서비스이겠죠. 취사, 청소, 세탁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체활동, 개인활동,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요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3번 제가 요양보호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뭘까요? 몸단장이 있네요. 식재료 구매, 일상가사이죠. 그 다음에 세탁물 빨기, 이게 세탁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상담, 정서, 외출시 동행, 개인입니다. 84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 서비스 장보기 있고요. 친구 준비와 정리, 청소 있네요. 쓰레기 버리기, 의복 수선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밥하기, 빨래, 청소. 예, 요게 이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85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일상생활 또 나오네요. 일상생활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싶어하는 전복죽을 끓여주었다. 식사 도움을 해드렸네요. 이게 일상생활은 아까 식사, 청소, 빨래라고 했습니다. 빨래. 여기서 보면 대상자 배우자의 바지 안 되죠. 선생님들이 서비스 제공할 때는 항상 대상자만 해드려야 됩니다. 대상자 가족 안 돼요. 대상자 손주 안 돼요. 병문안 온 친척 안 됩니다. 어르신, 대상자가 먹고 싶어하는 전복죽을 끓여주었다가 정답입니다. 86. 개인 활동이 곤란한 제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 개인 활동이 어렵다고 했네요. 그러면 정원에 잡초 뽑기 선생님들 일 아니고요. 가족 식사 아니고 애완견도 아니고 명절 음식도 아니네요. 이것들은 전부 다 저는 이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기 힘들면 기관에 자꾸만 보호자나 어르신이 이런 일들을 시킨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적절히 개입을 해서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면 안 돼요. 해드려야 되고요. 우리 그 인정서에도 보면 안내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요 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다녀오기 요거는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87.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자, 개인활동 지원이라고 했어요. 뭐 은행 업무, 뭐 기타 관공서 가기 이런 것들 보니까 보건소 방문이 있네요. 시 읽어주는 거 정서, 소파 위에 구토물을 치워주는 거는 뭘까요? 일상생활이겠죠. 이불 침구류 세탁, 일상.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 신체겠죠. 88. 제가 대상자를 위한 일상 업무 지원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상 업무라고 하니까 1번 약국에서 대상자의 약품을 대신 받아준다. 2번 대상자 가족이니까 아니겠네요. 대상자 집에 방문한 친척 아닙니다. 배우자의 심부름 아니죠. 외출 동행 시 요양보호사 차량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선생님들 차량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약품을 대신 받아준다. 어르신 것만 가능합니다.
89. 요양보호사의 정서지원 서비스. 자, 1번 구강관리는 신체죠. 체위변경 신체, 몸단장 신체, 옷갈아입히기 신체인데 말벗하기 요거는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90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90번에 말벗과 격려 요거는 그냥 정서적인 지지인 거죠. 정서적인 지지. 의사소통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3번에 위로는 어떤가요? 위로도 정서적인 지지겠죠. 생활상담, 편지 대필이 있어요. 의사소통에서 편지 대필은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이 어르신이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욕구 같은 거 이런 거 말씀 잘 못하시잖아요. 전혀 못하시면 뭐 편지조차도 대필을 못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거나 이럴 때 말씀을 잘 못 전달하기 때문에 그걸 편지로 이제 어르신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해서 편지로 이제 대신 해주면 그게 이 어르신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1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 자, 치매 어르신이네요. 양치질을 거부하시네요. 심하게 거부하면 그냥 두면 이가 다 상하겠죠. 그래서 양치질 거부하면 어르신, 요 물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입안에 넣었다가 한번 뱉어내시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해요라고 해드려야 되고요. 간식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거는 큰일 나죠. 치살과 칫솔을 손에 쥐어주고 기다린다. 치매 어르신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합니다. 나중에 고집 그렇게 피우면 결국 선생님들 짜증이 나세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로 큰일 날 일입니다. 입안을 그냥 살짝 물로 헹궈 드린다. 92번 회원부 세척 시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거부할 때, 자, 거부를 했네요. 요 이제 뭐 사례 해가지고 쭉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인데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시킨다. 큰일 나죠. 강제로 시키는 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안 되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일단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일단 주의가 편하지 않아서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안 씻는다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편안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그거 안 씻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냄새도 나고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편안한 환경 조성 그리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또 치매 대상자네요.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자,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속옷을 안 갈아입는 이유는 뭐 이렇게 옷을 벗기고 입힐 때 아프거나 피부가 뭐 어디 벗겨졌거나 이럴 때 어르신들은 안 갈아입으려고 해요. 아니면 어르신들도 아무리 치매에 걸려도 부끄러워서 본능적으로 부끄러워서 안 갈아입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귀찮아서 그거 갈아입어야 될 이유를 몰라서 치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94번 또 치매 대상자네요.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제 치매 대상자는 인지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힘드세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하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있는 경우에.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이것도 큰일 납니다. 쓰러질 수 있으세요. 샤워보다는 통목욕 더 큰일 나죠. 1시간 이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을 하면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나요?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남자 어르신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요양보호사 이렇게 하면 치매 어르신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오늘은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오늘은 목욕 서비스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적인 부분은 항상 단호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6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해진 시간에 목욕 맞춰야 한다고? 안 되죠. 막 이럴 때는 선생님이 다칠 수도 있어요. 목욕 막 하게 큰 소리로 욕을 하다가 치매 어르신인 경우에는 이 폭력, 예, 신체적인 폭력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큰일 나고요. 욕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꾸짖는데 안 되죠. 무시하고 신속하게 안 됩니다. 잠시 자리를 피해 혼자 있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낙상 위험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시키지 알겠어요 하고 이제 그냥 요금 이제 뭐 샴푸를 지렸다면 그거만 얼른 헹구고 그냥 모시고 나오는 게 맞겠죠. 97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올바른 대처법. 자, 기저귀 안에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넣을까? 일단 무슨 일인지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피부가 혹시나 뭐 간지러운지 염증이 생겼는지 뭐 아니면 다른 진드기 같은 게 들어갔는지 그런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98번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한대요. 관장은 의료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없는 일이세요. 즉시 관장해주면 의료법 위반이 되어서 선생님들 구속될 수 있고요. 변비약 구입하고 똑같아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 못 들은 척 하면 안 되겠죠.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스스로 해결하게 그것도 안 되고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면 그래도 조금 대변이 원활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신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99.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동변기 침대 바로 옆에 복지연구를 구입하셔서 이동변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00번 혼자 사는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 이거는 선생님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냐.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해달라고 하시면 기관의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시고 기관에서 개입하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1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치매네요. 그러면 식욕 촉진제 함부로 드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음식 강제로 떠먹이면 선생님들 구속돼요. 노인 인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평소 좋아하는 음식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이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드시면 가족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요거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한테 옆에서 기다리거나 치우지 않거나 이러면 협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럴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응급대처라고 했잖아요. 예, 치매 어르신들은 항상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2번 냉장고에 음식이 상한 것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나서 대상자 안 됩니다. 버리기 전에 항상 먹을 수 있도록 가열해 이거는 안 되죠. 상한 부분만 버리고 냉장고에 넣는다. 이것도 안 되겠죠. 함부로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냉장고에 넣고 올린다. 이것도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가 정답이겠네요. 대상자에게 알리거나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일단 허락을 받고 모든 물건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폐기니까 당연히 알리고 이거 상했네요 하고 이제 폐기를 하고 만약에 치매 어르신 같으면 보호자한테 얘기하고 폐기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 10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은행에 가서 고액의 돈을 인출해 달라고 했네요. 이때 선생님들이 함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도둑놈 내가 100만 원
찾아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찾았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도 일으킬 수 있고요.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액의 돈을 인출을 해 달라고 했으면 요양보호사 혼자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동료 요양보호사와 가도 안 됩니다.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해서 어르신께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은행 업무는 본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아픈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그죠? 아픈데 뭐 모시고 가기가 힘들겠죠. 고액의 돈은 인출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돈이 필요해서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액의 돈은 안 돼요. 적은 돈은 되고 그액의 돈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4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약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운동화도 사달라고 하네요. 안 되죠. 아들 운동화 사다 드리는 거. 가족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잦으면 기관에 말을 해야 합니다. 105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했는데요. 서비스가 끝났는데 한밤중이고 막 이렇게 전화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거나 가족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시거나 하여간 처음부터 서비스 시간 외에는 제가 통화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법.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속상해 죽겠어. 이런 어르신들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는 안 되죠.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 큰일 납니다. 자신의 경험 비추어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어르신은 선생님을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매일.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이거는 아들하고 더 크게 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는 줘야 돼요. 정서지원 해주는데 깊이 막 관여하죠. 그러세요 어르신. 아우 속상하겠네요. 요 정도로 끝내야지 뭐 그런 며느리가 있고 그런 아들이 있고 큰일 납니다. 들어주기는 하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관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107번 요양보호 서비스 원칙에 대한 옳은 거. 대상자로부터 많지 않은 물질적 보상 절대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은 가족들과 의논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도움을 줘야 한다. 이거는 의료처치라고 했어요.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할 때는 마찰을 피하고 요구를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할 때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 외에 가족의 세탁, 청소, 식사 준비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죠. 대상자 것만 가능합니다. 가족과는 안 되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08번 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 요양보호사 중심 안 되죠. 어르신 중심, 대상자 중심.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 제공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맞아요. 요게 이제 잔존 능력을 개발하고 고구의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했어요. 최대한 어르신이 빨래를 개킬 수 있으면 어르신 요거 빨래 한번 같이 개켜 볼까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서비스는 설명 없이 제공한다. 안 돼요. 중요하든 안 하든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빨래를 할 건데요. 어르신 잠깐만 좀 계세요. 라든가 어르신 지금 배가 고프신가요? 밥을 준비할까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결정하면 큰일 나죠.
보호자나 어르신한테 상의를 해서 내일 원래 9시부터 12시까지 하시는 어르신 같으면 내일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르신 10시부터 올 수 있는데 어떨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협인, 도뇨, 욕장 관리 이거는 의료 처치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109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아닙니다. 가족 부담도 누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119 응급상황 숨을 안 쉬면 119 먼저 신고를 하시고 센터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아서 처치하면 큰일입니다. 우선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만 선생님들의 일이고요.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110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원칙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 상태를 파악하는 게 당연하겠죠.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서비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만 합니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 서비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급여 계획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받으시면 선생님들 나중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11번 요양보호사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다음 중 의료 행위에 속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 물었네요. 도뇨 의료 행위, 협인 의료 행위, 또 관장 뭘까요? 의료 행위죠. 욕장 관리 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가 있겠네요. 경구약 및 외용약 이게 뭐 고혈압약 하루 뭐 한 번 먹는 거, 뭐 당뇨약 하루 한 번 먹는 거, 아니면 외용약 뭐 피부가 이제 감염이 일어나서 간호사가 요거 좀 연고 좀 발라드리세요. 그랬던 것들 요것만 선생님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112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관장 의료, 드레싱 의료, 수양 및 주사 의료, 비위관 삽입 의료,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신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셔야 되겠네요. 요양보호사의 요양 업무 수행 내용으로 옳은 것 협인 의료, 욕창관리 의료, 외상처치 의료, 복지연구 이용도움, 유치관 도뇨관 삽입 요건 전부 다 의료 행위이고요. 어르신이 이제 만약에 내가 휠체어를 구입하고 싶다 이러면 선생님이 그 기관에 이야기해서 복지연구 업체에 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114.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자 이제 요양보호사의 어떤 역할에 대한 문제네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 같으면 숙련된 수발자이겠죠. 숙련 들어가면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역할 또 나오네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우리 어르신이 요즘 잠을 못 주무시고요. 식사량이 줄어들었고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이런 정보들 전달해야죠. 의료진에게 전달하면 약을 바꿔줄 것이고요. 시설장에게 전달을 하면 그 서비스를 또 이렇게 바꾸겠죠. 그다음에 가족들
부모에게 전달하면 아 내가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군요. 그렇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며 필요시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필요시 지시사항은 보통 병원에서 하죠. 의사가 요즘 이런 해가지고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가족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은 정보 전달자이겠죠. 그다음에 116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을 한다네요. 관찰자 역할이 있네요. 117 대상자와 보호자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요양보호사 역할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모를 한대요. 그거는 말벗과 상담자 역할입니다. 이게 정서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118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대요.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동기유발자인데요. 요거 동기유발자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동기유발자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능력 발휘입니다. 최대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게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잘 하셔야 되고요. 정보 전달자는 아까 얘기했죠. 예, 그렇게 이제 뭐 이쪽 정보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의료진한테, 기관에 정보 전달해서 어떤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사항을 또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기관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찰은 어르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거죠. 질병 변화를. 그다음에 심리적인 변화를. 그다음에 옹호자는 무조건 어르신 편에 서서 지켜주는 거예요. 어르신 입장에서 지켜주는 거고 말벗과 상담자 역할은 좀 전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동기유발자. 요게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19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나왔네요. 금방 했던 거 요거는 동기유발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발휘 잔존 기능 그 다음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고 무조건 어르신 맞아요. 네, 지지하고 옆에서 지켜주는 거는 옹호자입니다. 다음 121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또 나오네요. 옹호자 숙련된 기술 아니죠. 숙련된 기술은 뭐라고요? 숙련된 수발자라고 하죠. 숙련된 수발자. 그다음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요거는 동기유발자네요. 최대한 발휘. 그 다음에 동기유발자 호흡 곤란 피부 발진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요거는 관찰자겠네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맞네요. 정보 전달자. 그 다음에 말벗과 상담자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 입장편에서 요거는 옹호자이겠네요. 이렇게 옹호자가 뭔지 관찰자가 어떤 역할인지 동기유발자, 정보전달자, 말벗과 상담자 요 역할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되고요. 요 문제도 특히나 동기유발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러면 바로 동기유발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요. 아마도 선생님들 11월 6일 날 시험 칠 때 요에 대한 영역은 여기 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고요.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